며느리는 희생이 당연하다면서 왜 내 몫까지 아무렇지 않게 빼앗아가요? 시댁에 대놓고 편애, 상상 초월 배신, 내 돈까지 몰래 빼돌린 남편과 시어머니, 딸만 대접받는 집, 며느리는 영원한 호구, 참다 참다 충격적인 녹취 반전 공개, 가족이란 이름의 실체 모두가 무너지는 순간, 끝내 내 선택은 가족 해체, 새 인생의 시작, 진짜 가족, 그 가면이 벗겨진 충격의 결말. 결혼이라는 단어 앞에서 나는 언제나 지겹도록 현실적이었다. 낭만이나 꿈 같은 건 바라지 않았다. 적어도 내 몫만큼은 내가 책임져야겠다는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막상 시댁 식구들과 마주하는 순간 이 사회가 여전히 며느리라는 이름에 얼마나 많은 걸 기대하고 심지어 강요하는지 숨 쉴 틈도 없이 깨달았다. 시어머니 오말순과의 첫 만남을 잊지 못한다. 그 집 현관문을 들어선 순간부터 나는 이미 판이 깔린 장기판에 말이 되어버렸다. 마주 앉은 테이블 너머 말순 씨의 눈동자는 늘 내 것과 남의 것을 단숨에 세는 저울 같았다. 내 가족이 어떻게든 결혼 자금에 손발이 되어주려 애를 쓰는 사이 저 사람은 은근슬쩍 입을 다물었다. 우리는 딸들 시집 보내느라 그동안 많이 들어갔거든요. 짧고 딱딱한 한마디. 나는 어쩌면 이 가족이 시작부터 나를 좋은 거래처 정도로만 여겼는지도 모르겠다는 씁쓸한 예감에 속이 쓰렸다. 결혼 준비라는 게 며느리라는 글자 옆에 놓이면 기울어진 시계추처럼 무겁게 기운다. 웨딩홀 계약부터 예물, 신혼에 필요한 갖가지 자잘한 품목까지 다 내 쪽에서 해결했다. 그들은 언제나 우리 준수가 잘 부탁드립니다 라며 뻔한 도장처럼 찍힌 축사와 빈손을 내밀 뿐이었다. 준수는 그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 집 사는 게 쉽지 않아. 너희 집이 좀 더 여유 있으니까 라는 구차한 중립만 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울화가 목 안에서 끓어오르는데 어쩐지 이 남자가 시댁 앞에만 서면 손톱끝마저 쉬이 꺾여버리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결혼식 날 내 손을 잡아두던 친정엄마의 손은 거칠었고 온기가 남아있었다. 반면 시어머니의 그 번듯한 한복자랑 너머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낯설었다. 사진을 찍으며 사돈댁에 많이 신세졌다고 읊조렸지만 정작 돌아서선 신경질적인 눈빛으로 나와 우리 가족을 위아래로 훑었다. 내가 입고선 반짝이는 웨딩드레스가 그 집에선 불청객이 입은 갑옷쯤으로 보였겠다. 결혼 이후 명절 이야기란 늘 같은 시나리오를 반복했다. 오말순의 집에 들어서면 나는 곧장 부엌이나 거실 어디론가 일손처럼 내몰린다. 현정 씨는 손이 야무져서 참 좋아. 하지만 그 한마디에 진심은 없었다. 나만이 참속하는 눈치의 무게, 그리고 일꾼처럼 들끓는 냄비 앞에서 초라하게 설거지를 하며 나는 매번 생각했다. 대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얼마나 더 허리를 굽혀야 하는가. 반면 시누이들 이윤경, 이준영이 시댁에 등장하는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힌다. 어머니는 손수 과일이며 간식이며 내놓을 수 있는 건 몽땅 식탁 위에 쏟아붓는다. 우리 딸들은 바쁘잖니? 손님 드시듯 편하게 있어. 명절 내내 그들은 단 한 번도 부엌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 장면을 보며 준수에게 슬쩍 물었다. 당신 누나들을 왜 그렇게 대접받고 나는 왜 당연히 일해야 해? 준수는 당연하다는 듯 말한다. 딸들은 오랜만에 오잖아. 어차피 우리 같이 사니까 당신이 해주면 되지. 그 뻔뻔한 대답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달라질 것이라던 작은 희망도 금세 깨졌다. 시댁은 손주를 안아보는 신용만 하고는 친딸들의 문제엔 돈도 마음도 넘치게 쏟았다. 윤경이 집 이사한다는 말 한마디에 오말수는 통장을 내지고 준수와 나는 한 번도 받지 못한 용돈, 지원금을 쑥 내민다. 그리고 나에게는 언제나 현정신의 사정은 좀 되니까 괜찮지, 그치? 한마디. 겉으론 미소를 짓지만 그 속에는 네가 감당하는 게 당연하다는 냉기가 도사리고 있었다. 지아와 준혁이 내 곁에 달라붙어 엄마 힘들지 마 속삭일 때마다 내가 부서지는 줄 알았다. 아이들이 좋으니 모든 걸 버텨냈다. 하지만 밤이 오면 부엌에 홀로 앉아 흐트러진 손등을 바라본다. 나는 언제까지 이 집단의 희생양이어야 하나.
가족이란 말이 이렇게 사람 한 명을 잘라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적나라하게 쓰리고 서글펐다. 웅크리고 앉아 슬쩍 창밖 어둠을 본다. 나는 분명 가족이라는 철조망 안에 들어왔다고 믿었는데 점점 벽만 더 두꺼워졌다. 그래도 나는 엄마로서, 아내로서 내 존재를 잃지 않으려고 씩씩하게 아침을 맞는다. 상처는 아물지 않지만 내가 기댈 곳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진실을 알게 되었다. 가짜 가족의 장막을 꿰뚫고 똑바로 서기 전까지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딸들이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마련했다던 대형 가전과 값비싼 예물 이야기는 이미 노골적인 전설이었다. 시댁 식구들 모임에서 밥숟가락을 놓을 무렵이면 윤경이 입심 좋게 뽐냈다. 우리 엄마 혼수만도 몇 년 모아 쓴 거 알지? 친구들이 부러워 죽어. 단 한 번 그런 혜택이 우리 부부에게 돌아온 적은 없었다. 결혼할 때부터 준수네 집은 예단이니 예물이니 옛날식으로 뭐하니 실속 있게 살림하는 게 최고지 라는 말로 모든 책임을 뒤로 빠르게 밀어버렸다. 처가가 해온 TV며 냉장고며 침대까지 그들은 마치 자기 것이기라도 한 양 무심하게 당연히 누렸다. 그저 맏며느리답게 나는 소리 없이 구석에서 또 하나의 가전제품이 되어야만 했다. 유난스러운 건 명절이었다. 시어머니 집에 들어서면 동네방네의 음식 냄새와 억지로 붙인 미소의 땀이 한데 어울려 찐득했다. 나와 지아, 준혁은 늘 구석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내가 미소를 지으면 시어머니는 현정 씨, 그 손 정말 야무지다 하고 부엌뱅이처럼 취급했다. 반대로 윤경, 준혁이 손에 가방 하나만 들고 나타나면 어머니는 얼른 자리에 앉히고 손수 과일을 깎아 차려냈다. 우리 딸들은 바쁜데도 와줬잖니. 며느리 사위랑은 또 다르지. 명절 내내 누구 하나 설거지라도 붙잡으면 어머니가 먼저 뛰어나와 이 사람아 손님한테 이런 거 시키면 안 되지 하고 오버를 했다. 내가 소파에 앉아 있으면 윤경이 내 눈치를 흘깃 훑는다. 현정 씨는 성격은 워낙 똑부러져서 좋겠다. 우리 오빠는 잘못하면 혼날까봐 긴장하더라고. 아무렇지 않은 척 동그랗게 웃지만 그 밑에 깔린 건 며느리라는 내 위치의 한계를 정확히 꿰뚫고 있다는 비웃음이었다. 나를 사람보다는 가족 시스템의 말단 부속품으로 본다는 투명한 시그널. 속에서 씁쓸함이 쓰나미처럼 올라온다. 시어머니의 인색과 편애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준수와 함께 쓰는 살림은 언제나 가계부의 숫자부터 내 허리띠까지 모든 걸 내가 책임졌다. 아이 옷 한 벌을 장만해줄 일에도 현정 씨네는 그래도 나보다 잘 버니까 이번엔 그냥 넘어가자 라는 핑계를 붙였다. 반면 시누이네 아이들이 병원에라도 가면 어머니 지갑은 봄바람의 꽃잎처럼 가벼워졌다. 며느리는 참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게 지원을 받고 있다는 태도. 그런 이중적 논리에 나는 늘 무임하게 무너졌다. 이따금 친구들 모임에서 누구네 시어머니가 손주 밑반찬을 만들어 자주 챙긴다거나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다녔다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 나는 한마디도 끼어들지 못했다. 예의 바르게 웃기만 했다. 속으론 울화가 지글지글했지만 표정 하나 흐트러지면 그마저도 내가 염치 없는 며느리 소리를 듣기 십상이었으니까. 꼭두각시 노릇도 어설픈 내 현실이 부끄러운 날이었다. 반면 친정집에 다녀올 때면 온기가 다르다. 누구 하나 내게 손을 내민다거나 집안일을 떠넘긴 적이 없다. 내 엄마는 거울 앞에 선 나를 향해 힘든 거 굳이 다 참지 말라며 손끝으로 내 어깨를 다독인다. 동생은 불쑥 두부 한 모를 내 가방에 넣어주고 아버지는 아이들 잘 크고 있냐고 나 대신 준수까지 이야깃거리에 포함시켜준다. 엄마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으면 조용히 미역국 한 그릇을 건넨다. 이진에선 네가 엄마다. 그래도 네 몫의 기쁨만은 잊지 말라는 의미. 눈물나게 감사했다. 그 온화하고 너그러운 공기는 시댁에서 느꼈던 처참한 갑갑함을 감싸주었다. 그런 친정의 울타리와 시댁의 벽을 번갈아 경험할 때마다 내 안에 불균형이 깊어진다. 도대체 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나는 두 집에서 이렇게 상반된 풍경을 겪어야 하냐는 자괴감이 밀려온다. 준수에게 솔직히 당신은 어느 쪽이 더 가족 같아? 라고 묻던 날이 있었다. 그는 어김없이 허공만 보다
우리 집도 네 집도 그냥 다 가족이지 굳이 비교하나? 라고 코웃음 섞인 대답을 남겼다. 무심하게 내뱉는 그 한마디에 나는 날카롭게 깨달았다. 이 남자에게 진정한 가족은 그냥 무난한 불편함과 습관일 뿐 애써 깨려고도 바꾸려고도 하지 않는다. 어느새 나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끊임없이 감정을 요구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랑받기 위해 애를 썼고 무시당하기 싫어 악착같이 봉사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철옹성 같은 벽과 기계적으로 계산되는 인색함뿐. 시댁은 나를 태연하게 하루살이처럼 굴고 남편은 그 모든 불공정을 벽장 뒤로 미루며 침묵한다. 나만 홀로 벽과 벽 사이에 끼어 있는 기분.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분투한 만큼 내가 돌아받은 건 감탄도 연대도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밤 아이들이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오늘 또 속상해? 다정하게 묻는 지아의 목소리에 목이 메었다. 내 진정한 가족은 따뜻하게 내 손을 잡아주는 이 작은 손에 있다는 걸 서글프게 깨닫는 순간이었다. 시아버지가 떠난 그날, 나는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맨 뒤로 물러서 있었다. 오말순의 얼굴은 예상대로 눈물로 얼룩졌지만 그 눈물에는 상실만큼이나 분노와 계산이 섞여 있었다. 이윤경과 이준영, 그 둘은 멀쩡한 화장에 말끔한 옷차림, 슬픔이라기엔 어딘지 냉기 어린 표정으로 어머니 곁을 바짝 지켰다. 장례 절차가 끝나갈 무렵 그들이 삼삼오오 모여 속삭였다. 강남 아파트, 유산, 명의, 앞으로의 일들. 머리를 맞댄 그 모습이 나를 철저히 외부인으로 구획해 놓았다. 나는 거기 아무런 발언권도 감정도 내줄 틈 없이 존재만 한 공기였다. 며칠 후 변호사와 유산 정리를 두고 또 한 번 회의가 열린 날이었다. 그날 이후 오말수는 갑자기 우리 집에 몇 번이나 연락했다. 현정 씨, 언제 잠깐 볼 수 있겠니? 아참, 사돈댁은 요즘도 잘 지내지? 딱히 궁금하지도 않은 인사를 던지며 한참 뜸을 들이더니 마지막엔 본론으로 들어왔다. 나 그냥 너희랑 좀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니? 그 목소리는 마치 잠깐 짐이라도 맡기는 투였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말이 쏟아졌다. 강남 집은 너무 허하고 애들도 바빠서 엄마 돌볼 처지가 못 돼. 준수도 그렇고 네가 있으면 마음이 한결 편해질 것 같아. 그렇지? 그 한마디에 숨이 턱 막혔다. 내 대답 따윈 중요하지 않은 이미 다 정해진 사실처럼 들렸다. 그제야 내가 남편에게 이 모든 상황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소파에 비스듬히 누운 이준수를 불러 세웠다. 당신, 어머니 우리 집 들어온다는 거 언제 말하려고 했어? 그의 표정에는 아무 죄책감이 없었다. 오히려 당연한 듯 어깨를 으쓱였다. 엄마 혼자 두는 거 불쌍하지 않아? 잠깐 정도는 같이 지내야지. 우리끼리 부모님 모시는 거 가족이면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이 사람은 단 한 번이라도 내게 괜찮겠냐고 물은 적이 있었던가? 아니면 애초에 나를 동료로 생각한 적이나 있기나 했던가? 내어준 결혼자금, 매번 빠듯하게 책임진 살림살이, 편애의 그림자 아래서 남은 가족 흉내만 내던 내 모습을 도통 눈치조차 채지 못했던 건가? 나 당신이랑 어머니까지 모시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차가운 목소리가 내 안에서 흘러나왔다. 이준수는 얼굴을 찡그리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당신도 어른 모시면서 배려해야 가족이지. 다들 그렇게 살아. 뻔뻔함에 혀가 말라붙는다. 이 집에서 가족이라는 두 글자는 그저 나만이 감당해야 할 짐의 명분처럼 쓰였다. 희생은 늘 내 몫이었다. 내 노력이, 내 감정이 이들에겐 투명인간인 셈이었다. 며칠 후 오말순이 방 한가득 이삿짐을 들이고 당당히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이들은 의아하게 고개를 갸웃했고 지아는 나지막히 내 손을 잡았다. 엄마, 할머니랑 우리 진짜로 같이 사는 거야? 불안한 눈동자에 나는 답해줄 말을 잃었다. 마치 이 집에 애초에 그녀의 자리가 있었던 양 오말수는 소파 안쪽에 앉으며 현정 씨, 애들 방은 그대로 해뒀지. 나 별로 공간 안 차지해. 내 짐은 여기 너희 옷방에 잠깐 둘게. 당연하다는 듯 손을 털었다. 그 순간 벽장이 닫히며 한켠에 숨겨두었던 내 자존심이 삐걱거렸다. 이 집엔 나만의 공간이란 애초에 없었다.
시어머니의 요구와 남편의 책임 회피, 지겨우리만큼 반복된 공식이었다. 하루 저녁 부엌에 서서 그릇을 닦던 중 오말순의 목소리가 걸걸하게 방을 가로질렀다. 현정 씨는 참 든든해. 준수는 이런 여자를 만나 복이지. 딸들도 그렇고 내 자식 중엔 널 믿고 싶어. 극찬처럼 들었지만 그 안엔 내 시간과 품을 또다시 앗아가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나도 사람이다. 내 감정, 내 시간을 누가 이렇게 제멋대로 자를 권리가 있다고 믿는 걸까? 식탁 맞은편에 앉은 이준수의 얼굴은 달관한 승려같이 무덤덤했다. 나는 참다 못해 조용히 말했다. 이렇게 갑자기 어머니 모신다는 결정, 당신이 내 인생 전부 대신 결정할 권한은 없어. 내 동의, 내 생각 어디 들어갔어? 준수는 얼버무렸다. 꼭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어. 그냥 가족끼리 잠깐 돕다 보면 다 괜찮아질 거야. 잠 한결같았다. 언제나 잠깐, 언제나 괜찮아질 것이라는 말. 현실의 무게를 단 한 번도 스스로 짊어진 적이 없는 자의 가벼운 최면. 밤이 깊어 아이들 방을 챙기고 현관문에 기대어 서 있었다. 속이 새카맣게 뒤집혔지만 한 번도 현관 밖으로 내 감정을 내뱉지 못했다. 시어머니의 짐이 늘어갈수록 내 자존심의 무게만 커졌다. 이제 진짜로 나는 누군가의 편리한 며느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 손끝이 떨렸다. 쌓이고 또 쌓인 서운함과 배신감, 그리고 이제야 목끝까지 차오른 분노. 마지막 설거지를 마치며 거울 속 내 얼굴을 바라봤다. 단단했다. 이 집에서, 이 가족에서 더 이상 내가 희생할 이유는 없다. 이 결심이 내 안에 조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트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온 그날부터 집안의 공기부터 달라졌다. 거실의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다큐멘터리를 보던 나의 오후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대신 싫도록 익숙한 움직임과 소리가 집안을 점령했다. 오말순의 짐은 내가 쓰던 옷방에서 부풀어 올라 내 옷들을 몰아냈다. 내 자리는 줄고 그녀의 영역은 매일 늘어났다. 그런 변화조차 준수는 쉽게 흘려보냈다. 가족이잖아. 참고 조금만 맞추면 된다. 그 한마디로 다 용서되길 바라는 듯했다. 아침이 왔다. 눈을 뜨자마자 안내방송처럼 일상의 지령이 쏟아졌다. 현정 씨, 지아 아침밥은 된장국에 두부 좀 넣고 준혁이는 김치 잘 안 먹지? 내 입맛에도 짠 건 싫으니 맵지 않게 해주고 청소기는 오후에 한 번 더 돌려놓으라. 기가 찼다. 이 집안의 안내 요정이라도 된 듯 나는 묵묵히 버텼다. 습관처럼 움직이다가 문득 내 등이 점점 더 굽어지는 걸 느꼈다. 전에는 그래도 아이들이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듯해 버틸 수 있었지만 이제는 피곤함조차 남의 목, 당연한 역사처럼 취급됐다. 심지어 아이들을 챙기는 것도 내 일이었다. 준수는 시장 다녀온 엄마의 짐을 흘기 쳐다보고는 고생했어 엄마 한마디 툭 던지고 다시 자기 방으로 사라졌다. 그렇게 자신의 책임을 가볍게 여긴 채 공기처럼 흐릿해졌다. 나는 갑자기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이 체념한 울분만 잔뜩 머금인 며느리로 변해 있음을 알아차렸다. 더는 아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내 목소리가 작아지게 두지 않겠다고 그 결심이 묵직하게 자리 잡았다. 점심 무렵 오말순이 내 앞에서 두 팔을 꼭 끼고 서 있었다. 현정 씨,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며느리는 집안 살림이 최고야. 내가 딸들 시집 보낼 때도 그렇게 가르쳤어. 네가 지금 해줄 수 있을 때 다 해놓아야 나중에 애들 복도 넘치는 법이야. 어처구니가 없어서 문을 잠깐 바라봤다. 딸들에게 해줄 때는 온갖 정성 다 쏟으면서 며느리 몫이 되면 갑자기 도덕군자라도 된 것처럼 훈계라니. 참 장하다 싶었다. 참을 수 없어 나는 대답했다. 어머니, 딸들한테 그렇게 잘하셨듯이 저도 저만의 방식대로 가족 챙깁니다. 근데요, 왜 딸들하곤 뭐든 따뜻하게 주면서 저한테는 언제나 당연함만 요구하세요?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저도 같은 자식 아닌가요? 오말순의 눈썹이 부르르 떨렸다. 순간 집안의 공기가 바늘끝처럼 팽팽해졌다. 현정 씨, 내 마음 몰라줘서 서운하구나. 딸들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으니까 그렇지. 며느리는 또 다른 역할이 있는 법이지. 며느리론 동등한 사랑이나 권리가 주어질 수 없다는 선언처럼 들렸다.
그 순간 내가 짊어질 가족이라는 타이틀은 오직 의무와 희생뿐이라는 걸 새삼 곱씹었다. 나는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쏘았다. 저한테 기대하는 그 역할 앞으로는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저도 저 자신 먼저 챙겨야 해서요. 그리고 그날 오후부터 나는 식탁에 앉아서도 설거지에도 아이 챙김에도 일부러 손을 놨다. 오말수는 처음엔 그냥 지나쳤다. 아이고, 며느리가 많이 힘든가 보네. 몸살 난 거 아냐? 잠시 쉬어, 내가 할게. 하면서도 토라진 표정은 숨기지 못했다. 저녁이 되어도 나는 조용히 소파 끝에 앉아 책을 폈다. 지아와 준혁에게 도시락을 챙겨주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밥상은 건너뛰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다급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현정아, 무슨 일이야? 엄마가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좀 도와주면 안 돼? 내가 그를 바라봤다. 당신은 가족이란 이름으로 언제까지 날만 희생시키려 해. 어머니가 진짜 힘드신가 싶으면 당신이 알아서 좀 하라고. 그리고 내 허락 없이 이 집 사정 결정하지 마. 나도 이 집 식구고 내 인생이야. 준수의 얼굴은 처음으로 제대로 굳었다. 그러나 나 역시 멈추지 않았다. 당신이 늘 말하는 좀 참으면 된다. 가족이니까 그만 듣고 싶어. 가족이라는 게 왜 항상 며느리만 짊어지는 희생인지 무책임한 회피로는 더 이상 안 돼. 거실은 얼어붙었다. 오말순도 준수도 입을 다물었다. 나는 속으로 내 목소리에 힘을 느꼈다. 희생을 강요하는 가짜 가족의 질서, 그 울타리를 한 번쯤은 박쳐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절실히 알았다. 아이들이 내 옆에서 조용히 손을 꼭 잡았다. 그 작은 온기에 마음이 차갑게 식으면서도 오히려 단단해지는 걸 느꼈다. 그날 밤 누구도 내게 잔소리 한마디 건넬 수 없었다. 가족이라는 허울에 짓눌리던 삶이 아주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침묵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자리를 찾은 기분이 들었다. 이 집에서 내 몫의 삶을 되찾기 위해 이제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다짐했다. 집안의 공기는 더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식탁 위에 던져진 눈빛, 현관 쪽에 놓인 오말순의 큰 가방, 세탁기 앞에 어지럽게 쌓인 옷가지들. 어차피 이들은 언젠가부터 집안 살림을 내 몫이라 당연히 여겨왔고 내 침묵에 기대 기생해온 셈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몇 날 며칠 나는 일부러 손을 놓았다. 소파 끝에 앉아 아이들이 만든 작은 악기 소리에 귀 기울이고 오말순과 준수가 눈치 주는 것도 못 본 척했다. 그러는 동안에도 오말순의 핸드폰이 몇 번이고 울렸다. 윤경아, 이번 주말에 뭐 하냐? 준영아, 엄마 이번 주 한가하니까 잠깐 보자. 하지만 그 딸들은 어머니 곁엔 오지 않았다. 결국 집안일과 엄사를 모두 견딜 사람은 또 나라는 걸 이 사람들은 끝까지 바꿀 생각이 없었다. 그 무감함이 너무 뻔뻔해서 내 속이 세차게 울렸다. 그러나 그보다 더 이상했던 건 이준수, 내 남편이었다. 며칠 전부터 휴대폰에 거듭되는 알림, 퇴근 후 방에 틀어박혀 자기끼리 속닥거리는 통화, 그리고 내 눈길을 피하며 자꾸만 초조한 손끝, 본능적으로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럴수록 나는 오히려 이전보다 침삭해졌다. 오래된 내 직감, 이 집안에선 다 내가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로 서로 등을 긁어준다. 벼랑 끝에서 확신으로 변했다. 확실한 흔적을 잡으려고 거실 장롱안 준수의 비밀스런 서랍을 뒤졌다. 깊숙이 감춰둔 통장 몇 권, 일기처럼 옹색한 대출 명세서, 그리고 난생 처음 보는 사채 계약서 복사본이 나왔다. 손끝이 떨렸다. 우리 이름으로 된 아파트 매각대금 일부가 감쪽같이 빠져 있었고 금고에는 오말순 이름까지 적힌 이체 내역까지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한 번도 상의받은 적 없는 이 돈의 흐름, 한순간 내 혈관을 타고 오르는 분노. 나는 그래, 그 순간만큼은 더러운 가족극의 관객이 아니었다. 무력하지 않았다.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직접 움직였다. 며칠 전 아무렇지 않게 거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오말순과 이준수, 그 둘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나는 거실이 아니라 주방에 숨어 귀를 기울였다. 이번에 그 돈 옳게 몰래 쓰는 거 준수의 엄마 절대 미안한 거 아니야. 네가 더 받아야 맞지. 오말순의 노골적인 목소리.
그래도 현정이 알면 난리 날 텐데. 아니, 걔한테 뭐라 할 필요 있니? 결혼해서 산 게 우리 집이야.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이 집도 원래 네 집이고 엄마가 딸들 챙기는 것까지 시비할 권리는 없어. 피가 거꾸로 솟았다. 나는 더 이상 이 불쾌한 희곡의 조연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거실에 가족들을 불러세웠다. 오말순, 준수, 아이들까지. 공기마저 금이 갈 정도로 냉랭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그동안 녹화한 영상을 재생했다. 준수와 오말순은 화면을 보자마자 당황했다. 숨소리가 굳어졌다. 이게 뭐야? 준수가 힘겹게 물었다. 뭐냐고? 이 집에서 내 자존심에 금이 간 진짜 이유야. 아파트 판돈에서 왜 어머니와 당신 이름으로 빠져나간 액수가 있나? 통장 속 사채 내가 한 번이라도 손댄 적 없어. 어머니, 딸들 챙기는 것도 내 눈엔 이해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제는 내 돈까지 내가 모르는 곳에 써도 되는 겁니까? 오말순의 얼굴은 한껏 일그러졌다. 그녀는 내게 소리쳤다. 네가 뭔데 그걸 따지니? 내가 우리 돈을 우리 식구에게 어떻게 썼든 며느리가 간섭할 일이야? 차갑게 웃음이 났다. 오말순의 그 익숙한 방어, 언제나 자기 이익에만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 얄팍함. 왜? 내가 쌍방 가장이고 맞벌이로 살림 다 책임진 세월이 몇 년인데 할 말 없어요? 내 몫을 두고 몇 번이나 당신들끼리 나를 속였는지, 애초에 가족이라고 오만하게 굴던 그 명분이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게 놀라워요. 준수는 말이 없었다. 입술을 깨물다가 갑자기 눈을 피했다. 어머니가 그냥 잠깐 쓰자고 해서 네가 워낙 꼼꼼하니까. 한심하다는 감정이 오롯이 피어올랐다. 나는 남편의 눈을 또렷하게 바라봤다. 그럼 대체 나는 누굴 믿고 바닥까지 참고 온 거야?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로 남의 돈도 마음도 안전도 다 빼앗고 나서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으면서. 그래, 늘 중립적인 척, 그게 가장 비겁한 거야. 정작 내 앞에서는 모르는 척 하더니 뒷구멍으론 이렇게 나를 배신해. 오말순이 비명을 질렀다. 네가 감히 내가 내게 어떻게 해줬는데. 그 소리에 나도 단호하게 받아쳤다. 잘 들으세요. 한 번도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참고 감당한 건 그저 내 아이들에게 진짜 가족이 뭔지 보여주려 했기 때문이에요. 피만 이어졌다고 가족입니까? 상호 존중도 기본적인 공정함도 없는 관계는 가족이란 이름에 값하지 못해요. 거실의 상적 속에 나는 오래 참았던 울분, 무력, 허무가 뒤섞여 소용돌였다. 억장이 무너질 것처럼 아팠다. 내 인생의 세월, 하나하나 쌓아올린 신뢰와 감정이 참담하게 망가졌다는 현실. 그러나 더 이상 이들의 숨겨진 야합에 속지 않으리라. 내가 견뎌온 모든 희생의 이유가 허상에 불과했을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선 적어도 진실을 마주했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도 주저하지도 않는다. 지하와 준혁이 조용히 내 옆에 붙었다. 그 작은 체온에서 세상이 다시 헛되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만은 남아있었다. 내 작은 정의감 하나로 이 집에 거짓된 가족 구도에 균열이 생겼다. 나는 마침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다. 거실에는 문득 겨울바람이 스며든 것처럼 냉기가 감돌았다.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서류 위에 손을 얹었다. 아이들 책가방 옆에 쌓인 현실의 무게, 얄궂도록 낯설지 않았다. 준수와 오말수는 마치 법정에 선 피고인처럼 앉아 있었다. 이 집에서 오랜 세월, 어쩌면 나 자신조차 속이고 가족이란 허상을 지키려 버텨왔지만 이제는 속 시원하게 내 몫의 삶을 되찾고 싶었다. 입을 열기 전 잠깐 숨을 삼켰다. 화가 아니라 결단의 뼈마디가 느껴졌다. 지금부터는 내 말 제대로 듣고 따라주세요. 오늘부터 더는 나는 이 집안의 며느리 아니에요. 당신들도 내 진짜 가족 아니고요. 더 이상 이용당하며 살 이유 없으니까. 준수는 멋쩍게 웃다가 내 눈빛이 변하자 시선을 피했다. 현정아, 솔직히 이건 좀... 입 닫아요, 준수 씨. 지금껏 내게 해온 산택들, 어머니를 들이밀고 내 살림 내역까지 뒤로 빼돌리고 도둑된 가족극을 몇 년째 연출해왔잖아요. 내 허락이나 공감 한 번이라도 구했어요? 단호함이 내 목소리에 진동했다. 오말수는 그 대답에 발끈했다. 네가 뭔데? 누가 네 허락 맡아 살아? 이 집은 준수 집이고 나는 이 집 큰 어른이야. 이토록 찌질하고 답이 없는 자기 합리화. 나는 한데 크게 웃어버렸다. 역시 그러실 줄 알았어요, 어머니.
늘 계산은 빠르고 책임은 모르는 척. 내 결혼 자금, 내 시간, 내 인생 갈아 넣어서 지탱한 이 집을 누구 맘대로 우리 집이라고 해요? 준수는 뭔가 변명하려 입술을 달싹였다. 그냥 모두 힘드니까 우리 식구끼리 좀 돕자는 거지. 나는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동댕이 쳤다.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가족은 결국 내가 불평 없이 희생하는 구조잖아. 당신이 식구 할 때마다 난 식구에게 통장 털리고 애들 앞에서 엄마 체면마저 박탈당했던 거야. 빈말로 위로할 생각이면 필요 없어. 난 이제 내 인생 몫을 되찾을 거니까. 서류에 사인해달라고 이혼 합의서를 밀었다. 아이들 문제, 살림 정리, 아파트 명의 변경, 내 앞으로 새롭게 만들 은행 계좌와 각종 권리, 한치도 놓치지 않고 목록 정리했다. 남편이 그걸 받아들고 손을 떨었다. 오말서는 소리를 질렀다. 그깟 돈이 뭐라고 가족을 이렇게 뿔뿔이, 너 어떻게 여태까지. 돈 탓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잃은 건 돈이 아니라 존엄이에요. 나는 내 목소리가 이렇게 단단하고 냉정해질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준수는 마지못해 서명을 하면서도 마지막 남은 자존심 끄트머리를 잡으려 들었다. 그래도 애들한텐 아빠니까 명절에도 볼 수 있게 해줘.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야? 나는 바라봤다. 어쩌면 마지막으로 이 남자의 얼굴을 담으려는 듯 차갑게 시선을 두었다. 끝내는 거 맞아요. 우리 사이 다시 가족일 수는 없어요. 당신이 저 선택한 적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늘 회피하다 책임질 일이 닥치자마자 내 뒤로 숨었잖아요. 지금까지 묵묵히 견뎌온 게 내 마지막 관용이었어. 오말수는 한동안 입술만 깨물고 있다가 갑자기 휴대폰을 들어 이윤경, 이준영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다. 내 애들한테 말하면 다 도와줄 거야. 너 혼자 이기적이게 이러면 안 돼. 그러나 전화를 받을 이 한 명 없었다. 시누이들은 이미 조용히 곁에서 등을 돌리고 있었다. 요즘 엄마 문제로 시끄러워지면 우리도 곤란하다. 차갑게 단절된 냉기만 흘렀다. 오말순이 그제야 비실비실 일어나 짐짓 억울하게 소리쳤다. 그래, 너 잘났다. 내 평생을 이런 며느리랑 산 줄 세상에 소문 다 낼 테니까 각오해. 나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가리켰다. 필요하면 제가 오히려 더 크게 얘기하죠. 언제 어디서든 내 몫과 권리 뺏긴 이야기 대놓고 할 수 있어요. 부끄러운 건 내가 아니라 진짜 손에만 쥐고 산 사람이 누구인지 세상도 알 테니까요. 두 사람은 머뭇머뭇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오말수는 화장품과 옷가지를 허둥지둥이고 준수는 마지못해 책상 서랍을 뒤적였다. 아이들은 내 옆에서 조용히 내 손가락을 꼭 잡았다. 지아가 속삭였다. 엄마, 이제 할머니 안 와? 나는 애써 웃음을 지었다. 그럴 일 없을 거야. 우리끼리 우리만의 집에서 사는 거다. 문이 열렸다 닫히는 그 순간 오래된 공기마저 바뀌는 듯했다. 그동안 내 어깨를 짓눌렀던 무게가 이제 슬며시 흩어져 나가는 느낌이었다. 나는 오래 참아낸 분노와 서러움을 바닥까지 토해내고서야 비로소 단호하게 평온하게 내 존재를 되찾았다. 서류의 마지막 도장을 찍는 내 손끝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가족이란 이름에 숨어 기생하던 이들의 본 모습이 세상 앞에 낱낱이 드러났다. 남은 건 오직 나와 아이들, 그리고 이제 시작할 새로운 우리만의 이야기였다. 거울 속에 나는 단단하고 후련하게 웃고 있었다. 햇살이 거실 유리창을 뚫고 쏟아질 때마다 나는 괜히 한 번씩 숨을 들이켠다. 여긴 이제 남의 그림자, 불청객의 짐 하나 남지 않은 내 집. 눅눅하고 꽉 막혔던 공기는 거짓 가족의 무게와 함께 말끔히 빠져나갔다. 소파 쿠션에 가만히 등을 붙이고 앉아 있으면 지나온 나날들이 꿈처럼 흐릿하게 느껴진다. 한때 내 일상 속엔 인내와 아픔밖에 남지 않는 줄 알았다. 희생만이 나를 입증하는 증서가 되어버렸기에 마음 한구석이 늘 시렸다. 하지만 그 뒷맛, 이제는 싹 달라졌다. 더는 누군가의 눈치와 기대에 내 삶을 내주지 않을 거란 결기가 속에서 뜨겁게 솟구친다. 지아가 방에서 튀어나와 내 무릎에 앉는다. 엄마, 오늘 저녁 우리 떡볶이에 먹자. 당당한 요청.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신기하다. 예전엔 이런 소소한 부탁조차도 집안 분위기, 시어머니 표정, 남편 심사까지 먼저 재고 또 재야 했는데 말이다. 그래, 오늘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날에 지아와 준영 모두 환호성을 지른다. 이 집에서는 아이들도 내 눈치를 조금도 보지 않는다. 서로의 존재를 따뜻하게 견뎌낼 용기를 이제 막 배우는 중이다.
방 한 구석, 아직 상자 하나는 풀지 못했다. 그 안엔 지아가 그린 가족 그림, 그리고 준혁이 보물처럼 챙긴 작은 블럭 장난감이 구겨져 있다. 그 낡은 상자를 열며 나는 문득 이 집이 비로소 우리 진짜 가족의 출발점이란 걸 실감한다. 나와 아이들, 혈연 넘어 상호 존중과 유대라는 낱낱이 살아있는 고리.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내 자리를 내어주지 않기에 모든 게 후련하게 환해진다. 창문을 열고 제법 시원해진 바람을 맞는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던 내 손끝, 더는 떨림 없이 단단한 걸 기억했다. 준수와 오말순이 남긴 그 황량함과 분노, 아직도 머릿속에 맴돈다. 하지만 이 집에는 더 이상 그들의 기척이 남지 않았다. 아이방에서 들리는 조잘거림, 부엌에 쌓인 설거지와 냄비 뚜껑 소리, 이런 평범함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는다. 희생이 미덕이라 세뇌당한 세월을 걷어내니 남은 감정은 오히려 기쁨과 어쩐지 졸립도록 평화롭다는 것뿐. 준혁이 툭툭 내 팔을 잡아당긴다. 엄마, 이젠 진짜 가족 맞지? 아무도 우리랑 살러 안 와? 웃음이 저절로 새어나왔다. 그럼 앞으로 엄마랑 너희 둘이서 우리끼리만 잘 살아볼 거야. 나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 말은 이전과 달리 거짓이 아니었다. 가족이라는 허울 안에 감춰진 감정적 착취와 불공정, 그 힘겨웠던 굴레를 단호하게 박차고 나왔던 모든 시간이 결국 나를 성장시켰다는 게 분명해졌다. 나는 결코 약자가 아니었다. 다만 너무 오래 참고 너무 오래 내 몫을 남에게 양보했을 뿐이다. 저녁이 되어 앞치마를 두르고 떡볶이를 만든다. 지아가 양파를 까겠다고 달려들고 준혁은 어설프게 당근을 썬다. 우리는 서로 실수에 웃고 매운 냄새가 코끝을 맴돈다. 식탁에 앉아 셋이 마주보면 이보다 더 든든한 울타리는 또 없다. 준혁이 갑자기 묻는다. 엄마, 가족은 꼭 아빠랑 할머니 있어야 가족이야?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이들 눈을 바라본다. 아니야. 가족은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아껴주는 사람이면 돼. 우리 눈치 안 보고 서로 힘들 때 손 내밀어줄 수 있으면 그게 진짜 가족이지. 내 대답에 지아가 조용히 내 손을 잡는다. 아이들의 눈에 깃든 안정감과 믿음. 나는 마음속으로 확신했다. 오랜 세월 가족이라는 이름에 숨겨진 폭력과 이기심, 그 아래에서 무릎 꿇지 않고 온전히 나를 지켜낸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누구보다 더 잘한다고. 희생을 사랑으로 둔갑시키는 세상의 관습, 그 일방적 구조에서 도망쳤기에 내 아이들도 더 넓은 세상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밤이면 가끔 생각한다. 지금까지 내 삶이 그리운 건지 아니면 여기까지 도착한 내가 기특한 건지. 하지만 이젠 후회도 두려움도 없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단단하다. 내 몫의 인생을 되찾는 일이 결국 우리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걸 뼈저리게 알게 됐으니 나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다. 가족이란 결국 누가 더 내 곁에 남느냐가 아니라 곁에 있을 때 누구의 온도를 느끼는가에 달렸다. 오늘도 나는 아이들과 느긋이 마주 앉아 작고 평범한 우리의 식탁을 씩씩하게 지켜낸다. 나는 이제 진짜 나다운 가족과 함께 있다. 그리고 이 평범한 행복이 바로 내가 선택한 내 인생의 답임을 잊지 않을 것이다.